썩 꺼져. 이 집에 네 물건이 어디 있어? 이 집에 있는 건 먼지 한 톨도 다 내 돈으로 산 거야. 남편과 시어머니는 20년간 조강지처로 살았던 아내를 쫓아내며 낡은 보따리 마저 빼앗아 버렸습니다. 아내를 쫓아낸 뒤 남편이 그 보따리 속 사진을 본 순간 남편의 얼굴은 사색이 되고 손은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럴 수가 영숙이가 그분 친딸이었다고 남편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자신이 헌신짝처럼 버린 아내의 진짜 정체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매서운 한파가 몰아치던 밤 남편 박철수가 식탁 위에 놓인 이혼 서류를 집어들더니 아내 영숙의 얼굴을 향해 거칠게 내던졌습니다. 종이 뭉치가 영숙의 뺨을 스치고 힘없이 바닥으로 흩어졌습니다. 야, 이영숙. 말귀를 못 알아먹어? 도장 찍고 나가라고. 당장. 여보. 우리가 산 세월이 20년이야. 내가 당신한테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20년 동안 지겨워 죽는 줄 알았다. 답답하고 촌스럽고 냄새나는 청국장 같은 여자. 이제 신물 나니까 제발 좀 꺼져줘라. 영숙이 바닥에 떨어진 서류를 주울 생각도 못한 채 떨리는 손으로 철수의 바짓단을 잡았습니다. 여보, 나갈 데 없는 거 알잖아. 고아로 자라서 피부치 하나 없어. 이 엄동설 안에 나보고 어디로 가라고 어머님도 말씀 좀 해주세요. 제가 20년 동안 어머님 수발 다 들었잖아요. 제발 철수 씨 좀 말려주세요.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던 시어머니 박 여사가 코웃음을 치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밥 해주고 빨래 해주는 건 식모도 한다. 너처럼 근본도 없는 게 우리 철수 앞길 막고 있는 꼴 더는 못 봐. 눈치 없이 어디서 매달려? 재수옴 붙게. 그때 안방 문이 열리더니 남편의 내연녀 최미라가 실크 잠옷 위에 모피쇼를 걸치고 걸어 나왔습니다. 미라는 영숙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입가에 비릿한 미소를 띠며 철수의 팔에 보란 듯이 매달렸습니다. 자기야, 아직도 안 나갔어? 언니도 참 즐기다. 우리 자기 스트레스 받게 왜 자꾸 이래요? 미라야, 너까지 왜 이래? 너 나랑 언니 동생 하던 사이잖아. 어떻게 네가 이럴 수 있어? 어머 언니, 누가 들으면 오해하겠네. 우리가 뭐 대단한 사이였다고. 철수 오빠랑 나는 운명이야. 구질구질하게 굴지 말고 좀 나가요. 내 집에서. 미라의 뻔뻔한 말에 영숙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철수가 미라의 허리를 감싸 안으며 영숙을 벌레 보듯 내려다보았습니다. 들었지? 이 집 이제 미라 집이야. 박 여사가 갑자기 부엌으로 뛰어가더니 굵은 소금이 가득 담긴 바가지를 들고 나왔습니다. 박 여사는 구슬하듯 소금을 영숙의 머리 위로 냅다 뿌려댔습니다. 에이 퇴퇴, 썩 물러가라. 이 찰거머리 같은 년아. 우리 집에 붙은 애구나. 썩 나가라. 소금 알갱이가 영숙의 머리카락과 얼굴을 때리고 바닥으로 튀었습니다. 영숙은 눈에 들어간 소금 때문에 눈이 따가워 눈물조차 제대로 흘리지 못했습니다. 박 여사는 품에서 노란 부적 몇 장을 꺼내 거실벽과 현관문에 덕지덕지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너무하세요. 제가 이 집 귀신이 되도록 일만 했는데. 영숙의 시선이 거실장 위에 놓인 결혼사진에 머물렀습니다. 20년 전 촌스러운 웨딩드레스를 입고 수줍게 웃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박 여사가 영숙의 시선을 눈치채고는 쏜살같이 달려가 액자를 바닥으로 내동댕이 쳤습니다. 와장창 하는 소리와 함께 유리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이딴 거 이제 필요 없다. 당장 안 나가. 철수가 영숙의 등을 거칠게 떠밀었습니다. 내 눈앞에서 사라져. 당장.
철수의 완력에 밀려 현관 쪽으로 뒷걸음질 치던 영숙은 문득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영숙은 마지막 힘을 짜내 철수의 팔을 뿌리치고 안방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옷이라도 입고 나갈게. 얼어 죽을 순 없잖아. 영숙이 장롱문을 벌컥 열자 자신의 낡은 옷들이 보였습니다. 영숙은 서랍장 맨 아래칸 깊숙한 곳에서 꼬깃꼬깃 접어둔 낡은 보자기를 꺼냈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지만 영숙은 다해진 내복과 보풀이 인 스웨터 몇 개를 급하게 보자기 위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서랍 깊은 곳, 양말 뭉치 속에 숨겨두었던 낡은 앨범을 꺼냈습니다. 영숙은 떨리는 손으로 앨범에서 빛바랜 흑백 사진 한 장을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어린 시절, 희미한 기억 속에 아버지가 자신을 안고 있는 유일한 사진이었습니다. 영숙은 그 사진이 구겨질까봐 옷가지 사이 가장 안전한 곳에 소중히 끼워 넣고 서둘러 보따리에 매듭을 묶었습니다. 이것만 챙기자. 영숙이 보따리를 가슴에 품고 방문을 나서자 거실에서 지켜보던 박 여사의 눈이 뱀처럼 가늘어졌습니다. 박 여사가 득달같이 달려와 영숙의 머리채 대신 보따리를 낚아챘습니다. 이 도둑년아, 어딜 가져가. 아, 어머님, 그냥 헌옷일 뿐이잖아요. 박 여사의 힘은 노인이라고 믿기지 않을 만큼 셌습니다. 영숙이 필사적으로 매달렸지만 박 여사는 기어이 보따리를 빼앗아 들었습니다. 네 거가 어디 있어? 이 집에 있는 건 먼지 한 톨도 다 내 아들 돈으로 산 거야. 빈몸으로 들어왔으면 빈몸으로 나가야지. 제발요, 어머님, 저 밖에서 얼어 죽어요. 제발 그거 하나만 주세요. 영숙이 박 여사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애원했지만 박 여사는 영숙을 발로 걷어찼습니다. 박 여사는 보따리를 현관 신발장과 벽 사이의 어두운 구석으로 발길질을 해버렸습니다. 퉁 하는 소리와 함께 보따리가 먼지 구덩이 속으로 처박혔습니다. 그 안에 든 영숙의 보물인 아버지의 사진도 함께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안 돼. 내 사진. 영숙이 신발장 쪽으로 기어가려 하자 철수가 영숙의 뒷덜미를 잡아 일으켜 현관 밖으로 내던졌습니다. 어딜 가져가려고. 얼른 썩 꺼져. 철수는 차가운 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영숙을 한번 쳐다보고는 망설임 없이 현관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도어록이 잠기는 소리가 영숙의 인생이 끝났음을 알리는 종소리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영숙은 닫힌 문을 두드리며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문 안에서는 텔레비전 소리와 미라의 웃음소리만이 희미하게 새어나올 뿐이었습니다. 살을 애는 추위가 영숙의 얇은 옷을 뚫고 뼛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맨발에 슬리퍼 하나를 신고 눈길을 걷는 영숙의 발은 이미 감각이 없어진 지 오래였습니다. 갈 곳도 돈도 연락할 사람도 없었습니다. 영숙의 머릿속에는 오직 따뜻한 곳에 들어가고 싶다는 생존 본능만이 남았습니다. 무작정 걷다 보니 평소 식자재를 사러 다니던 시장 골목 어귀에 다다랐습니다. 골목 끝자락에 낡은 간판을 단 기사식당 하나가 불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뿜어져 나오는 하얀 김이 영숙을 불빛처럼 끌어당겼습니다. 영숙은 덜덜 떨리는 손으로 식당의 미닫이 문을 열었습니다. 드르륵 소리와 함께 훈훈한 온기와 구수한 국밥 냄새가 훅 끼쳐왔습니다. 식당 주인 할머니는 사시나무 떨듯 떨며 서 있는 영숙을 보고 전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아니, 이게 누구여? 매일 장 보러 다니던 그 새댁 아니여? 할머니. 영숙의 입술이 파랗게 질려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대충 상황을 짐작한 듯 혀를 차며 영숙의 손을 잡아 끌어 난로 옆 테이블에 앉혔습니다. 아이고,
꼴이 이게 뭐여? 남편이라는 작자가 쫓아내기라도 했어? 일단 앉아. 얼어 뒤지기 딱 좋은 날씨네. 할머니는 주방으로 들어가 뚝배기에 국밥을 한가득 퍼 담았습니다. 먹고 죽은 귀신이 때깔도 좋다잖아. 돈 걱정 말고 일단 먹어. 뜨거운 국물을 한 모금 마시자 얼었던 내장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뜨거운 밥알과 함께 억눌러 왔던 설움이 목구멍을 타고 넘어왔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져 국밥 그릇 안으로 들어갔지만 영숙은 멈추지 않고 밥을 씹어 삼켰습니다. 할머니, 저 좀 살려주세요. 갈 데가 없어요. 설거지든 청소든 뭐든 다 할게요. 재워만 주세요. 이 식당 바닥에서 자도 돼요. 제발이요. 영숙이 할머니의 손을 잡고 간청했습니다. 할머니는 영숙의 거친 손과 얇은 옷, 그리고 눈에 서린 도끼를 번갈아 보더니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에이그, 팔자도 참 기구하다. 알았어. 저기 주방 옆에 쪽방 하나 있으니까 거기서 자든지 말든지 해. 대신 밥값은 해야 한다. 우리 집일 빡센 거 알지? 정말 감사합니다. 죽도록 일할게요. 그날 밤 영숙은 한 사람이 겨우 누울 만한 차가운 쪽방 바닥에 웅크리고 누웠습니다. 창고로 쓰던 방이라 퀴퀴한 냄새가 났습니다. 영숙은 눈을 감아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쫓아내며 킬킬거리던 철수와 미라, 소금을 뿌리던 시어머니의 얼굴이 천장에 둥둥 떠다녔습니다. 신발장 구석에 처박혀 있을 아버지의 사진 생각에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영숙은 입술을 꽉 깨물어 피가 맺히도록 했습니다. 두고 봐. 박철수, 당신들이 버린 이 쓰레기 같은 인생, 보란 듯이 성공해서 갚아줄 거야. 피눈물 흘리게 해줄 거야. 다음 날 새벽 4시. 아직 밖은 캄캄했지만 영숙은 주방 불을 켰습니다. 산더미처럼 쌓인 무와 배추가 영숙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영숙은 앞치마를 질끈 동여매고 식칼을 잡았습니다. 타닥, 타닥, 타닥. 도마 위에서 칼이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무가 썰려 나갈 때마다 영숙은 철수와 시어머니에 대한 미련과 원망을 함께 베어냈습니다. 칼질 소리가 새벽의 정적을 깨우며 식당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영숙의 눈빛은 더 이상 어제 쫓겨나던 나약한 여자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영숙이 쫓겨난 지 한 달이 지난 박철수의 집은 퀴퀴한 악취가 진동했습니다. 현관에는 중국집 빈 그릇들이 쌓여 있었고 소파에는 최미라의 화려한 옷가지와 명품 쇼핑백들이 널려 있었습니다. 최미라는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 스마트폰으로 네일아트 샵을 검색하며 배달시킨 족발을 뜯고 있었습니다. 박 여사가 안방에서 나오다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아이고, 이게 사람 사는 집이니 돼지우리니? 미라야, 너는 손이 없니 발이 없니? 저거 좀 치우라고 내가 몇 번을 말했어? 최미라는 박 여사를 쳐다보지도 않고 시큰둥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저런 건 청소 도우미 부르면 돼요. 왜 저한테 그러세요? 제 손은 이런 거 만지라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따가 내일 받으러 가야 해서 손톱 상하면 안 돼요. 도우미, 그 돈은 땅 파서 나오니? 그리고 나 아침부터 한 끼도 못 먹었다. 며느리가 들어왔으면 시어머니 밥상을 차려야지. 맨날 저런 배달 음식만 먹으라는 거야? 영숙이는 아침마다 따뜻한 된장찌개에 생선 구워서 바쳤어. 박 여사의 잔소리에 최미라가 스마트폰을 탁 내려놓으며 눈을 흘겼습니다. 아, 진짜. 그럼 그 언니 다시 데려오시든가요? 왜 나한테 스트레스를 풀어요? 내가 이 집에 식모로 들어왔어요? 철수 오빠가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해준 데서 왔다고요. 배고프면 저기 족발 남은 거 드세요. 쫄깃하고 맛있네 뭐.
먹다 남은 족발 뼈다귀를 나보고 뜯으라고. 이게 진짜 위아래도 없이. 그때 현관 도어록이 삐비빅 소리를 내며 열리고 박철수가 잔뜩 찌푸린 얼굴로 들어왔습니다. 박철수는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발에 채는 빈 박스를 신경질적으로 걷어차며 소리쳤습니다. 아이씨, 집구석 꼬라지가 이게 뭐야? 들어올 때마다 쓰레기장이네. 여보, 하루 종일 집에서 뭐해? 청소기 한번 돌리는 게 그렇게 힘들어? 박철수의 짜증에 최미라가 입술을 삐죽거리며 애교 섞인 목소리로 받아쳤습니다. 자기야 왔어? 나 오늘 몸이 좀 안 좋아서 누워 있었어. 그리고 자기가 돈 많이 벌어오면 사람 쓰면 되잖아. 왜 나한테 짜증이야? 어머님도 아까부터 나만 볶아대고 진짜 서러워서 못 살겠어. 최미라가 거짓 눈물을 훔치는 척하자 박철수는 한숨을 푹 쉬며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쳤습니다. 박 여사가 아들 편을 들 거라 기대하며 박철수에게 다가갔습니다. 철수야, 네가 말 좀 해라. 얘가 나한테 족발 뼈나 할그라고 하더라. 내가 영숙이 내보낸 게 천추의 한이다. 걔는 그래도 엄마 밥은 꼬박꼬박 챙겼는데. 아, 엄마도 그만 좀 해. 영숙이 얘기는 왜 또 꺼내? 재수없게. 미라야, 너도 적당히 좀 해. 엄마한테 족발이 뭐냐, 족발이. 박철수는 두 여자 사이에서 고개를 저으며 도망치듯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온 박철수는 침대에 걸터 앉아 엉망인 방을 둘러보았습니다. 옷장 문은 열려 있고 바닥에는 회색 먼지 뭉치가 굴러다니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벗어놓은 양말이 며칠째 그대로 있는 것을 보며 박철수는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영숙이가 있을 땐 양말 한 짝도 칼같이 정리되어 있었는데 아냐, 궁상 맞은 여자 생각해서 뭐해. 그래도 미라는 예쁘잖아. 그래, 예쁘면 된 거지. 거실에서는 여전히 박 여사와 최미라가 서로 네 탓이라며 언성을 높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박 여사는 닫힌 안방 문을 노려보며 며느리 쫓아내고 여우를 들였다며 가슴을 쳤습니다. 하지만 최미라의 기세에 눌려 부엌 구석으로 가서 찬밥을 물에 말았습니다. 같은 시각 영숙이 일하는 기사식당은 입구부터 꼬리를 문 택시들로 장사진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식당 안은 빈자리 하나 없이 꽉 찼고 주방에서는 뚝배기 끓는 소리와 달그락거리는 그릇 소리가 경쾌한 리듬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영숙은 하얀 위생 모자를 쓰고 주방과 홀을 오가며 날렵하게 움직였습니다. 이모, 여기 제육볶음 하나 추가요. 국물 좀 많이 주고. 네, 기사님. 얼큰하게 해드릴게요. 오늘날 추운데 고생 많으시죠? 영숙이 넉넉한 인심으로 고기를 듬뿍 담아내오자 택시 기사들이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습니다. 역시 우리 이모님 손맛이 최고야. 집 나간 입맛도 돌아온다니까. 다른 기사식당 다녀봐도 이 맛이 안 나. 맞아. 이 반찬 좀 봐. 이거 먹으러 내가 강남에서 여기까지 빈 차로 쏜다니까. 영숙은 손님들의 칭찬에 환하게 웃으며 부족한 반찬을 잽싸게 채워주었습니다. 한 달 전 쫓겨날 때의 도끼 서린 눈빛은 사라지고 일에 대한 자부심과 활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주인 할머니도 계산대 앞에서 밀려드는 돈을 세며 입이 귀에 걸렸습니다. 아이고, 복덩이가 들어왔어. 네 덕분에 내가 늙어서 호강한다. 그때 식당 문이 열리고 커다란 카메라를 든 젊은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유명 맛집 유튜버 막객이었습니다. 그는 카메라를 켜고 영숙이 차려준 백반 정식을 비추며 흥분된 목소리로 떠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게 단돈 8,000원짜리 밥상입니다. 믿어지십니까?
여기 주방 이모님 손맛이 아주 예술이라는 제보를 받고 왔는데요.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유튜버가 간 무친 겉절이를 밥 위에 올려 크게 한 입 먹더니 눈을 동그랗게 뜨며 감탄사를 연발했습니다. 와, 대박. 이거 진짜 미쳤는데요? 조미료 맛이 아니라 진짜 깊은 맛이 나요. 이모님, 이거 비법이 뭐예요? 카메라가 영숙을 향하자 영숙은 수줍게 웃으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비법은 무슨요? 그냥 내 식구 먹인다는 생각으로 정성껏 만드는 거죠. 배고픈 분들 든든하게 드시고 가시면 그게 제 행복이에요. 유튜버의 영상은 업로드되자마자 조회수가 폭발하며 인기 급상승 동영상에 올랐습니다. 영숙은 바쁜 점심 장사가 끝나고 잠시 숨을 돌리는 시간에도 쉬지 않았습니다. 주방 한편에서 남은 식재료를 모아 정성스럽게 도시락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주인 할머니가 흐뭇하게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힘들지도 않아? 좀 쉬지. 그걸 또 싸고 앉았어? 아니에요, 할머니. 근처 보육원 아이들 간식이에요. 저도 부모 없이 커서 배고픈 서름 알잖아요. 따뜻한 밥 한 끼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데요. 영숙은 도시락을 챙기며 벽에 걸린 달력을 바라보았습니다. 부모를 잃어버린 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영숙의 눈가에 그리움이 스쳤지만 이내 고개를 털고 다시 씩씩하게 일어섰습니다. 언젠가는 만날 수 있겠죠. 이렇게 열심히 살다 보면요. 며칠 뒤 박철수의 회사 사무실 분위기는 살얼음판처럼 차가웠습니다. 한울그룹과의 재계약 심사가 코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이번 계약을 따내지 못하면 승진은커녕 구조조정 대상 1순위가 될 위기였습니다. 퇴근 후 집으로 돌아온 박철수는 소파에 널브러져 한숨만 푹푹 쉬었습니다. 아, 미치겠네. 한울그룹 회장님이 워낙 깐깐해야지. 이번에 계약 안 되면 나 진짜 끝인데. 박 여사가 과일을 깎아오며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왜? 회사에 무슨 일 있니? 우리 아들 승진하는 거 아니었어? 엄마, 승진이 문제가 아니라 모가지가 날아가게 생겼어. 한 회장 그 양반이 이번에 협력업체 물갈이를 싹 한다잖아. 뭐라도 줄을 대야 하는데 방법이 없네. 박철수의 말에 박 여사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박 여사는 평소 다니던 점집 보살에게 들은 풍문을 떠올렸습니다. 철수야, 걱정 마라. 이 엄마가 다 생각이 있다. 우리 집안에 낀 애군만 걷어내면 만사 형통이라고 했어. 굿. 엄마는 무슨 쌍팔년도 얘기를 하고 있어? 그런 게 먹히겠어? 아이고, 답답하. 믿져야 본전 아니니?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정성을 보여야지. 내일 모레 용한 무당 불러서 구판 한번 크게 벌이자. 그러려면 집안에 부정 타는 물건들 싹 다 치워야 해. 박 여사의 고집에 박철수도 더 이상 말리지 못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부터 박 여사는 집안 대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최미라가 어지러 놓은 쓰레기들을 치우며 욕을 한 바가지 퍼붓고 베란다와 창고를 뒤지며 오래된 물건들을 정리했습니다. 아휴, 이놈의 집구석. 귀신이 나오게 생겼네. 싹 다 버려야 복이 들어오지. 박 여사가 현관 신발장을 열어 낡은 신발들을 끄집어내던 중이었습니다. 신발장 가장 안쪽 어두컴컴한 구석 틈새에 끼어 있는 먼지 투성이의 보자기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 달 전 자신이 영숙에게서 빼앗아 발로 차 넣었던 바로 그 보따리였습니다. 어머, 이게 뭐야? 아이고, 망측해라. 박 여사는 보따리에 뽀얗게 쌓인 먼지를 보고 기겁을 하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이게 아직도 여기 처박혀 있었네. 어쩐지 집안일이 꼬인다 했어. 재수 없는 년 물건을 끼고 사니 아들이 승진을 못하지.
박 여사는 손에 닿기도 싫다는 듯 집게 2개를 가져와 보따리의 매듭 부분을 집어들었습니다. 지저분해. 당장 갖다 버려야지. 박 여사는 대용량 종량제 쓰레기 봉투를 찾으러 다용도실로 향했습니다. 보따리는 거실 한복판에 덩그러니 놓여 곧 다가올 엄청난 폭풍을 예고하듯 침묵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박 여사는 콧노래까지 흥얼거리며 봉투를 챙겨 들고 나왔습니다. 잠시 후 퇴근한 박철수가 소파에 몸을 던지자 옆에 앉아있던 최미라가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박 여사가 베란다에서 영숙의 낡은 보따리를 거실 한복판으로 들고 나왔기 때문입니다. 아우, 어머니, 그게 도대체 뭐예요? 갖다 버린다면서 왜 안방까지 들고 와요? 비위 상하게 진짜. 엄마, 그 거지 같은 걸 왜 거실에 펴놔? 당장 갖다 버려. 박철수와 최미라가 손사래를 치며 짜증을 냈지만 박 여사의 표정은 사뭇 진지하고 비장했습니다. 박 여사는 쓰레기 봉투를 옆에 두고 가위를 든 채 보따리의 매듭을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가만히 있어 봐라. 내가 아까 버리려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 뭔가 이상하단 말이다. 영숙이 그년이 이 보따리 하나만큼은 꼭 챙겨가겠다고 사정을 하더란 말이지. 옷가지 몇 개 때문에 뭔가 냄새가 나지 않니? 최미라가 코웃음을 치며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렸습니다. 뭐 숨겨둔 금덩이라도 있을까봐 그래요? 딱 봐도 쓰레기 뭉치구만. 예, 너는 모른다. 원래 얌전한 고양이가 부뚜막에 먼저 올라가는 법이야. 그년이 20년 동안 생활비 삥땅 친 걸 여기다 숨겨놨을지 누가 아니? 박 여사의 눈에 탐욕스러운 광기가 번들거렸습니다. 돈이라는 말에 솔깃해진 박철수가 소파에서 몸을 일으켜 보따리 쪽으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에이, 설마 그 맹추가 돈을 모아쓰려고.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한번 까보긴 해. 엄마 촉이 또 기가 막히잖아. 그렇지? 내 촉이 딱 왔다니까. 미라야, 네가 한번 열어봐라. 나는 늙어서 손에 힘이 없다. 어머, 싫어요. 저런 더러운 걸 제가 왜 만져요? 어머님이 직접 하세요. 최미라가 질색을 하며 몸을 뒤로 빼자 박 여사는 혀를 끌끌 차며 직접 가위를 집어들었습니다. 아이고, 복을 줘도 못 받아 먹는 것들. 그래, 내가 한다, 내가 해. 여기서 금송아지 나오면 너네 국물도 없을 줄 알아라. 박 여사는 침을 꿀꺽 삼키며 굳게 묶인 보따리의 매듭에 가위날을 들이밀었습니다. 서걱 하는 소리와 함께 낡은 천이 잘려나갔고 박 여사가 기대에 찬 손길로 보따리를 확 펼쳤습니다. 자, 어디 보자. 금 붙이냐 돈다발이냐. 하지만 보따리가 열리자 쏟아져 나온 것은 내복과 구멍난 양말 그리고 보풀이 잔뜩 인 스웨터 쪼가리들이었습니다. 먼지가 풀풀 날리며 거실 공기를 탁하게 만들었습니다. 돈은커녕 10원짜리 동전 하나 보이지 않자 박 여사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이게 다야? 진짜 넝마주의 짐짝이었어? 에이 퇴퇴. 내가 미쳤지. 이딴 걸 기대하다니. 박 여사는 화를 참지 못하고 내복 뭉치를 집어 던지며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최미라는 그럴 줄 알았다며 깔깔거리고 웃었습니다. 거 봐요. 제가 뭘 했어요? 그냥 쓰레기라니까. 아우, 먼지 날려. 빨리 갖다 버려요. 분이 풀리지 않은 박 여사가 보따리를 통째로 집어들어 거꾸로 뒤집고는 탈탈 털기 시작했습니다. 에라이, 재수없는 년. 나가서도 끝까지 시어머니 골탕을 먹여? 썩은 내복 쪼가리가 뭐 대단하다고 그렇게 챙기려 들었어. 그때 펄럭이는 옷가지들 사이에서 낡은 앨범 하나가 툭 하고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앨범이 펼쳐지면서
그 안에 끼워져 있던 빛바랜 흑백 사진 한 장이 흘러나와 마룻바닥에 멈췄습니다. 박 여사는 씩씩거리는 숨을 몰아쉬며 바닥에 떨어진 사진을 노려보았습니다. 이건 또 뭐야? 고아 주제에 무슨 사진을 소중하게 싸매고 있어? 아주 꼴값을 떨어요. 박 여사는 허리를 숙여 사진을 집어들더니 보란 듯이 양손으로 사진을 찢으려 했습니다. 이딴 재수 없는 건 찢어서 불살라버려야 해. 잠깐, 엄마 멈춰봐. 소파에 비스듬히 앉아 텔레비전을 보던 박철수가 갑자기 박 여사를 향해 소리를 질렀습니다. 박철수의 시선이 박 여사 손에 들린 사진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박철수는 홀린 듯 자리에서 일어나 박 여사에게 다가와 사진을 낚아챘습니다. 왜 그래? 뭐 대단한 거라고 소리를 질러? 아니, 이 얼굴 어디서 많이 봤는데. 박철수는 사진 속 인물을 뚫어지게 들여다보았습니다. 사진 속에는 앳된 얼굴의 어린 영숙이 훤칠하고 인상 좋은 젊은 남자의 품에 안겨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박철수의 눈이 어린 영숙이 아닌 그녀를 안고 있는 젊은 남자의 얼굴에 박혔습니다. 짙은 눈썹, 강직한 턱선, 그리고 특유의 귓바퀴 모양까지 매일 아침 회사 로비에 들어설 때마다 90도로 허리 숙여 인사하던 창업주의 대형 초상화 속 얼굴과 소름 끼치도록 똑같았습니다. 설마 에이 아니겠지. 말도 안 돼. 박철수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덜덜 떨려 사진을 제대로 들고 있기도 힘들었습니다. 박철수는 급하게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검색창을 열었습니다. 손가락이 떨려 오타가 났지만 박철수는 침을 꿀꺽 삼키며 다시 검색어를 입력했습니다. 한울그룹 한판석 회장 젊은 시절, 한울그룹 창업주 가족사진. 화면에 뜬 기사 사진들을 하나하나 넘기던 박철수의 손가락이 딱 멈췄습니다. 30년 전 한판석 회장이 공장 준공식에서 찍은 흑백 기사 사진 속 얼굴이 지금 손에 들린 사진 속 남자와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이럴 수가. 박철수는 숨이 턱 막혀 말을 잇지 못하고 입만 뻐끔거렸습니다.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철수야, 왜 그러니? 그 남자가 누군데 그래? 영숙이 바람난 남자라도 되니? 박 여사가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박철수의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박철수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박 여사를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눈동자는 공포와 경악으로 흔들렸고 다리에 힘이 풀리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는 손에 쥔 사진과 스마트폰 화면을 번갈아 보여주며 비명을 지르듯 소리쳤습니다. 엄마, 이 남자가 누군 줄 알아? 바로 한 회장님이야. 우리 회사 목줄 쥐고 있는 한울그룹 왕 회장이라고. 뭐라고? 이 사진 봐. 이 남자가 한 회장님 젊었을 때랑 똑같아. 영숙이가 시장에서 아빠 잃어버렸다고 했잖아. 그 잃어버린 아빠가 바로 한 회장님이었어. 우리가 쫓아낸 영숙이가 대기업 회장님 친딸이라고. 거실에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박 여사의 입이 쩍 벌어지더니 다물어질 줄 몰랐습니다. 최미라도 바르던 매니큐어를 바닥에 떨어뜨리며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오빠, 지금 장난하는 거지? 그 촌스러운 언니가 무슨 재벌 딸이야? 말도 안 돼. 내가 지금 장난하게 생겼어? 이 사진 뒤에 뭐라고 쓰여 있는지 봐. 사랑하는 우리 딸 영숙이의 3번째 생일이라고 적혀 있잖아. 박철수가 사진 뒷면을 들이밀자 박 여사는 그제야 사태를 파악하고 뒷목을 잡았습니다. 아이고, 이게 무슨 날벼락이냐. 넝쿨째 굴러들어온 복덩이를 내 발로 걷어찼네. 내가 미쳤어. 며느리가 재벌 딸인 줄도 모르고 구박만 하다가 쫓아냈으니
박 여사는 거품을 무는 신용을 하며 소파 위로 쓰러지는 할리우드 액션을 취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놀라서 달려갔을 박철수였지만 지금은 엄마의 연극 따위를 받아줄 정신이 없었습니다. 엄마, 한 회장님,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이야. 자기 딸을 우리가 쫓아내고 내가 바람까지 피웠다는 거 알면 쥐도 새도 모르게 매장당할 수도 있어. 박철수의 공포에 질린 목소리에 최미라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박철수의 팔을 잡았습니다. 오빠, 그럼 나 어떡해? 나 불륜녀로 위자료 소송당하는 거 아니야? 재벌가 변호사들이 덤비면 나 빈털털이 되는 거잖아. 우리 셋 다 끝장이야. 3대가 망한다고. 쓰러져 있던 박 여사의 눈빛이 다시 한번 탐욕과 생존 본능으로 번뜩였습니다. 안 된다. 가서 영숙이 잡아와. 아직 영숙이는 지 아비가 회장인 거 모르잖아. 아, 아마 그럴 거야. 알았으면 저렇게 살진 않았겠지. 그럼 됐다. 아직 기회가 있어. 영숙이 그년 마음 약한 거 네가 제일 잘 알잖아. 가서 싹싹 빌어. 내가 죽을 병에 걸렸다고 하든 네가 불치병이라고 하든 무조건 데려와. 다시 합치기만 하면 우리가 회장 사돈 되는 거다. 빨리 가. 뭐하고 있어? 박 여사는 박철수의 등을 떠밀며 현관으로 내몰았습니다. 조금 전까지 보따리를 혐오스럽게 쳐다보던 박 여사는 이제 바닥에 떨어진 낡은 사진을 보물단지 모시듯 조심스럽게 주워들고 옷자락으로 먼지를 닦아냈습니다. 아이고, 귀한 우리 며느리. 시어머니가 몰라봐서 미안하다. 박철수는 허둥지둥 외투를 챙겨 입으며 신발을 구겨 신었습니다. 최미라는 불안한 눈빛으로 그들을 바라보면서도 머릿속으로는 재벌가 며느리 자리를 뺏은 대가를 치러야 할까봐 손톱을 물어뜯으며 눈치를 살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기사식당의 점심 장사 준비가 한창일 때였습니다. 식당 문이 요란하게 열리더니 머리부터 발끝까지 어색하게 차려입은 박철수와 박 여사가 들어섰습니다. 박철수의 손에는 영숙이 평생 받아본 적 없는 거대한 장미꽃바구니가 들려 있었고 박 여사의 양손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떡 상자가 들려 있었습니다. 식사를 하던 기사들이 의아한 눈빛으로 그들을 쳐다보았습니다. 박 여사는 주방에서 팔을 다듬고 있는 영숙을 발견하자마자 마치 10년 만에 헤어진 딸을 만난 사람처럼 과장된 몸짓으로 달려갔습니다. 아이고, 내 딸아. 영숙아. 이게 얼마만이니? 여보, 우리가 왔어. 당신 좋아하는 꿀떡이랑 꽃 사왔어. 영숙이 기가 막히다는 표정으로 칼을 내려놓고 그들을 노려보았습니다. 불과 며칠 전만 해도 냄새난다며 쫓아냈던 사람들이 얼굴에 철판을 깔고 생글거리고 있었습니다. 박 여사가 떡 상자를 테이블에 내려놓으며 영숙의 손을 덥석 잡으려 했습니다. 영숙아, 내 딸아, 그동안 얼마나 고생이 많았니? 내가 너 보고 싶어서 잠 한숨 못 잤다. 그날은 내가 노망이 났었나 봐. 귀신에 씌었지. 내가 미쳤어. 제발 용서해다오. 집에 가자, 응? 내가 너 주려고 새벽부터 떡집 가서 기다려서 사온 거야. 영수가 나도 잘못했어. 미라 그 여자가 나한테 약을 먹였나 봐. 정신 차리고 보니 당신밖에 없더라. 나 용서해줘. 다시 우리 집으로 가자. 내가 여왕처럼 모실게. 박철수가 바닥에 무릎을 꿇으며 애절한 척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은 영숙이 아니라 식당 안에 있는 다른 손님들의 반응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주변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 사람들 뭐야? 쫓아낼 땐 언제고 이제 와서 쇼를 하네. 그러게. 꼴값 떤다 진짜. 영숙은 차가운 눈으로 박 여사가 내민 떡 상자를 바라보다가
입가에 싸늘한 비소를 머금었습니다. 어머님, 아니, 박 여사님, 여기가 어디라고 행패세요? 쫓아낼 땐 내복 바람으로 내쫓더니 이제 와서 딸, 지나가던 개가 웃겠네요. 당장 나가세요. 영업 방해로 신고하기 전에. 아니, 영수가, 시엄마가 이렇게 비는데 너무 매정하다. 사람 실수할 수도 있는 거 아니니? 우리 철수 승진 앞두고 있는데 네가 와서 내조해줘야지. 우린 아직 법적으로 가족이잖아. 박 여사가 뻔뻔하게 가족 타령을 하며 영숙의 팔에 매달렸습니다. 영숙은 더 이상 참지 않고 주방 한쪽에 있던 굵은 소금 단지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한 바가지 가득 퍼서 박 여사와 박철수의 얼굴을 향해 힘껏 뿌렸습니다. 차악 하는 소리와 함께 하얀 소금 알갱이들이 그들의 얼굴과 꽃바구니 위로 쏟아졌습니다. 아, 내 눈. 야, 이영숙, 너 미쳤어? 재수 없다면서요? 부정 탄다면서요? 그래서 제가 액땜해 드리는 거예요. 썩 꺼지세요. 소금을 정통으로 맞은 박 여사는 잠시 움찔했지만 이내 바닥에 대자로 드러누워 버렸습니다. 여기서 물러나면 끝이라는 생각에 아예 진상을 부리기로 작정한 것이었습니다. 사람 살려요.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잡네. 나 못 간다. 너 집에 갈 때까지 나 여기서 한 발자국도 안 움직일 거야. 배째라, 배째. 엄마, 괜찮아? 여보, 너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어떻게 어른한테 소금을 뿌려? 박철수가 들어누운 박 여사를 부둥켜 안고 영숙을 노려보았습니다. 식당 안은 순식간에 난장판이 되었지만 영숙의 표정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영숙은 바닥에 드러누워 통곡하는 박 여사와 그 옆에서 짐짓 화난 척하는 박철수를 말없이 내려다보았습니다. 말로는 안 통하는 짐승들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을 뿐입니다. 영숙은 조용히 주방 안쪽으로 들어가 설거지통으로 쓰던 커다란 빨간 대야에 차가운 수돗물을 가득 받았습니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홀로 걸어 나와 박철수와 박 여사의 머리 위로 물을 쏟아부었습니다. 으악, 차가워. 이게 뭐야? 푸아, 사람 죽네. 아이고 추워라. 순식간에 물벼락을 맞은 두 사람은 비명을 지르며 벌떡 일어났습니다. 비싼 돈 주고 드라이한 박 여사의 머리는 물미역처럼 축 늘어졌고 박철수의 양복에서는 뚝뚝 물이 떨어졌습니다. 식당 바닥은 흥건해졌고 꽃바구니는 물에 젖어 처참하게 망가졌습니다. 지나가던 행인들과 식사하던 손님들이 창문에 붙어 이 광경을 구경하며 낄낄거렸습니다. 박철수는 창피함에 얼굴이 벌개져서 구경꾼들을 향해 손을 휘저으며 비굴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아, 하, 별일 아닙니다. 부부싸움을 좀 격하게 해서요. 칼로 물빼기 아닙니까? 우리 마누라 성격이 좀 불같아서 사랑싸움입니다. 사랑싸움. 사랑싸움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영숙이 손에 든 대야를 바닥에 던지며 쩌렁쩌렁하게 외쳤습니다. 누가 당신 마누라야? 우린 남이야. 남보다 못한 원수라고. 당장 내 가게에서 안 나가? 여보, 아니, 영수가. 우리가 잘못했다니까. 일단 진정하고 옷 좀 닦고 얘기하자. 응? 내가 다 설명할게. 박철수가 덜덜 떨며 다가오려 하자 영숙은 주방에서 식칼을 잡는 신용을 하며 한 걸음 더 다가섰습니다. 그 서슬 퍼런 기세에 박철수는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박 여사는 물에 젖은 생쥐꼴을 하고도 포기하지 못하고 영숙의 치맛자락을 부여잡고 늘어졌습니다. 아가, 내가 다 늙어서 노망이 나서 그랬다. 너 없으니까 집안 꼴이 말이 아니야. 그 여우 같은 년이 내 돈 훔쳐가려고 그런다. 네가 와서 나 좀 살려다오. 응? 그 여우 같은 년이랑 잘 살아보세요.
두 번 다시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 한 번만 더 찾아와서 행패 부리면 그땐 경찰 부를 거야. 영업 방해, 주거 침입, 스토킹으로 싹 다 집어넣어 버릴 테니까. 영숙의 단호한 일갈에 박 여사는 움찔하며 손을 놓았습니다. 영숙은 멍하니 서 있는 두 사람을 밀치고 식당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나가, 안 나가. 영숙의 기세에 눌린 박철수와 박 여사는 허둥지둥 식당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영숙은 보란 듯이 식당 문을 쾅 닫고 안에서 걸어 잠갔습니다. 밖으로 쫓겨난 모자는 영하의 날씨에 물에 젖은 옷을 입고 덜덜 떨면서도 차마 발길을 돌리지 못하고 식당 유리창에 매미처럼 달라붙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영숙은 그들에게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대걸레로 바닥의 물기를 닦아내고 있었습니다. 엄마 어떡해? 씨도 안 먹히는데? 너무 추워. 일단 가자. 이 멍청한 놈아. 여기서 가면 끝장이야. 저 독한 년 마음 풀릴 때까지 버텨야지. 추워 죽겠네. 식당 안에 소란이 잦아들 무렵 구석진 테이블에 중절모를 쓴 노신사 한 명이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하늘그룹의 한판석 회장이었습니다. 그는 수행원도 없이 홀로 식당을 찾아와 조금 전 벌어진 난동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낳아준 부모 같은 시어머니에게 물벼락을 안기는 영숙의 행동은 폐륜처럼 보일 수도 있었지만 한 회장의 눈에는 다르게 비쳤습니다. 부당한 대우에 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맞서는 영숙의 기백에서 묘한 기시감과 호감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허허, 여장부가 따로 없구먼. 저런 도끼가 있어야 험한 세상 살아가는 거지. 한 회장은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영숙이 내온 국밥 뚝배기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소고기 국밥이었습니다. 숟가락으로 국물을 떠서 한 입 맛보는 순간 한 회장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 맛은 단순히 맛있는 국밥이 아니었습니다. 40년 전 아내가 끓여주던 특유의 깊고 구수한 맛이 입안 가득 퍼졌습니다. 한 회장은 숟가락을 멈추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잊고 살았던 옛 기억이 국물 맛과 함께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젊은 날의 아내와 그 곁에서 국밥을 오물오물 받아 먹던 어린 딸의 모습이 떠올라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어떻게 이런 맛이 날 수가 있지? 우연치고는 너무. 국밥 한 그릇을 국물까지 싹 비우고 자리에서 일어난 한 회장은 계산대로 향했습니다. 영숙은 바닥 청소를 마치고 앞치마에 손을 닦으며 계산대에 섰습니다. 맛있게 드셨어요? 아까 소란스러워서 죄송합니다. 식사하시는데 불편하셨죠? 아니요. 아주 잘 먹었습니다. 속이 다 풀리는구먼. 음식 솜씨가 보통이 아니야. 영숙은 쑥스러운 듯 미소를 지으며 한 회장에게 거스름돈을 건넸습니다. 한 회장이 거스름돈을 받으려 손을 내미는 순간 영숙의 오른쪽 손등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엄지손가락 아래부터 손목까지 이어지는 희미하지만 뚜렷한 화상 흉터. 한 회장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 한 회장의 시선이 그 흉터에 고정되었습니다. 저 손의 그 상처는, 아, 이거요? 어릴 때 끓는 물에 데인 것 같아요. 보기에 좀 흉하죠? 제가 고아라 언제 다친 건지도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영숙이 아무렇지 않게 웃으며 소매를 내려 흉터를 가렸습니다. 하지만 한 회장은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3살 때 라면 끓이던 냄비를 엎어 손을 대었던 딸. 시장에서 잃어버리기 직전까지 약을 발라주었던 그 상처가 분명했습니다. 한 회장의 손이 격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한판석 회장의 시선은 영숙의 손등에 박힌 채 떨어질 줄 몰랐습니다.
마치 세상의 모든 소리가 차단된 듯 그의 귀에는 자신의 거친 심장 박동 소리만이 쿵쿵 울려 퍼졌습니다. 한 회장은 떨리는 손을 들어 영숙의 손목을 조심스럽게 감싸 주려다 차마 닿지 못하고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그의 눈가가 붉게 물들며 목이 메어왔습니다. 저기 혹시 말이오. 실례가 안 된다면 하나만 물어봐도 되겠소? 영숙은 낯선 노신사의 갑작스러운 반응에 당황했지만 그의 눈빛이 너무나 애절하여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르신. 말씀하세요. 그 상처 혹시 어릴 적 남대문 시장에서 부모를 잃어버릴 때 생긴 거 아니오? 영숙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자신이 고아라는 사실은 주변 상인들에게 말한 적이 있지만 잃어버린 장소와 상황까지 정확히 맞춘 사람은 처음이었습니다. 영숙이 행주를 놓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되물었습니다. 아니, 어르신이 그걸 어떻게 아세요? 맞아요. 5살 때 시장통에서 호떡을 사달라 조르다가 아빠 손을 놓쳤어요. 그때 넘어져서 끓는 기름통 옆을 짚는 바람에. 아, 영수가. 한 회장의 입에서 탄식 같은 이름이 흘러나왔습니다. 영숙은 자신의 본명을 부르는 노신사를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한 회장은 재킷 안주머니에서 낡은 가죽 지갑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비닐에 쌓여 닳고 다른 흑백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한 회장이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영숙은 사진을 보자마자 숨을 들이켰습니다. 박철수의 집에서 쫓겨나오기 직전까지 자신이 매일 밤 들여다보며 울었던 바로 그 사진과 똑같은 사진이었습니다. 젊은 아빠가 어린 자신을 안고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 이건 제 사진이잖아요. 이걸 왜 어르신이. 내가 그 애비다. 영수가, 내가 너를 40년 동안 찾아 헤맸어. 이 못난 애비를 용서해라. 한 회장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영숙은 믿기지 않는 현실 앞에 다리에 힘이 풀려 그만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평생을 그리워했던 아버지. 꿈속에서나 보았던 그 얼굴이 지금 눈앞에서 주름진 노인의 모습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영숙의 손이 한 회장의 얼굴로 향했습니다. 아빠, 정말 우리 아빠예요? 저 버린 거 아니죠? 저 찾으셨던 거죠? 버리다니. 당치도 않다. 그날 너를 잃어버리고 내가 전국을 미친 사람처럼 뒤지고 다녔어. 너희 엄마는 너를 잃어버린 죄책감에 시름시름 앓다가 일찍 세상을 떴다. 영수가 살아있어줘서 정말 고맙다. 한 회장이 와락 영숙을 끌어안았습니다. 영숙도 아버지의 품에 얼굴을 묻고 오열했습니다. 4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끊어졌던 천륜이 다시 이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빠, 보고 싶었어요. 흑흑. 식당 안은 일순간 정적에 휩싸였다가 이내 여기저기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식사를 하던 기사님들도 숟가락을 내려놓고 눈시울을 붉혔고 주방에 있던 욕쟁이 할머니도 알치마로 눈물을 훔치며 박수를 쳤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지성이면 감천이라더니. 드디어 만났네. 만났어. 구석에서 밥을 먹던 유튜버가 이 모든 광경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흥분된 목소리로 시청자들에게 속삭였습니다. 여러분, 보고 계십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기사식당 이모님이 대기업 회장님의 잃어버린 딸이었습니다. 지금 실시간으로 부녀 상봉 현장을 보고 계십니다. 와, 진짜 대박입니다. 눈물 나서 못 찍겠네요. 채팅창에는 감동 실화, 축하합니다. 기적이다라는 댓글이 폭포수처럼 쏟아졌습니다. 식당 안에 모든 사람이 일어나 두 사람에게 뜨거운 박수를 보냈습니다. 영숙은 아버지의 따뜻한 체온을 느끼며
지난 20년의 서름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편 식당 밖 추위 속에서 덜덜 떨며 서 있던 박철수와 박 여사는 유리창 너머로 식당 안을 염탐하고 있었습니다. 최미라가 박철수에게 보낸 문자를 확인하던 박철수가 갑자기 비명을 질렀습니다. 엄마, 대박. 지금 유튜브 봐봐. 난리 났어. 뭐가 또 난리야? 춥고 배고파 죽겠는데. 영숙이네 식당에 온 저 노인네가 진짜 한 회장님이래. 지금 둘이 껴안고 울고불고 난리도 아니야. 친아빠 맞대. 뭐라고? 정말이냐? 박 여사가 박철수의 스마트폰 화면을 들여다보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화면 속에서 영숙과 한 회장이 감격적인 상봉을 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박 여사의 얼굴에서 추위와 배고픔이 사라지고 탐욕스러운 화색이 돌았습니다. 아이고, 조상님 감사합니다. 기회가 왔다. 철수야, 지금이다. 지금 들어가서 납작 엎드려야 해. 장인어른 마음 약해졌을 때 파고들어야 한다고. 그렇지? 역시 엄마야. 가자. 박철수와 박 여사는 옷매무새를 다듬을 새도 없이 식당 문을 벌컥 열고 난입했습니다. 감동적인 분위기에 젖어있던 손님들이 놀라서 쳐다보았습니다. 박철수는 한 회장을 보자마자 달려가 바닥에 넙죽 큰 절을 올렸습니다. 장인어른, 드디어 오셨군요. 제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아버님을 뵙게 되어 이 박서방,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박 여사도 질세라 영숙의 옆으로 비집고 들어가 한 회장의 손을 억지로 잡고 흔들었습니다. 아이고, 사돈어른. 세상에 이런 경사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우리 영숙이를 친딸처럼 키웠습니다. 잃어버린 아버님 찾겠다고 제가 절에 가서 100일 기도를 드렸는데 부처님이 제 정성을 알아주셨나 봅니다. 영숙이 기가 차서 말을 잇지 못하고 뒷걸음질 쳤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소금을 맞고 쫓겨났던 사람들이 기억상 실증이라도 걸린 듯 뻔뻔하게 굴고 있었습니다. 한 회장은 눈물 젖은 눈을 닫고 차갑게 식은 눈빛으로 박철수와 박 여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재계 서열 1위 기업 총수의 서슬 퍼런 위엄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당신들 누구요? 아이고, 장인어른. 저 모르십니까? 영숙이 남편 박철수입니다. 한울그룹 1차 협력업체 부장이기도 하고요. 제가 영숙이를 얼마나 끔찍하게 아끼는데요. 아낍니다. 아끼는 사람한테 소금을 뿌리고 이 엄동설안에 물벼락을 맞게 하고 내 딸을 짐승 취급해? 한 회장의 낮은 목소리가 식당 안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박철수와 박 여사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싹 사라졌습니다. 아니, 그건 오해십니다. 부부싸움 좀 한 걸 가지고. 닥치시오. 내가 밖에서 다 보고 있었소. 내 귀한 딸을 식모 부리듯 부려먹고 빈손으로 내쫓아? 그러고도 사돈 소리가 입에서 나와? 한 회장이 버럭 소리를 지르자 박철수 모자는 히익하며 주저앉았습니다. 한 회장이 양복 안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내 단축번호를 눌렀습니다. 김 실장, 지금 당장 식당으로 들어와. 쓰레기들이 있어서 치워야겠어. 1분도 채 되지 않아 검은 양복을 입은 건장한 경호원 4명이 식당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은 식당 밖에 대기하고 있던 한 회장의 수행원들이었습니다. 회장님 부르셨습니까? 저것들 당장 끌어내. 내 딸 눈에 띄지 않게 아주 멀리 갖다 버려. 네, 알겠습니다. 경호원들이 박철수와 박 여사의 양팔을 짐짝처럼 잡아 올렸습니다. 이거나, 내가 누군 줄 알아? 나 한울그룹 회장 사위야. 장인어른, 이러시면 안 되죠. 사돈어른, 오해를 푸셔야죠. 우리 영숙이가 앙금이 쌓여서 그래요. 제가 잘 타일러 볼게요.
이거 놓으란 말이야. 두 사람은 발버둥을 쳤지만 건장한 경호원들의 힘을 당해낼 수는 없었습니다. 그들은 질질 끌려 식당 밖으로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아스팔트 바닥에 뒹군 박철수와 박 여사는 엉망이 된 꼴로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창피함과 분노, 그리고 놓쳐버린 로또에 대한 아쉬움이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박철수가 바닥을 주먹으로 치며 이를 갈았습니다. 젠장, 다 된 밥에 재를 뿌려. 두고 봐. 내가 이대로 물러날 것 같아? 박 여사가 헝클어진 머리를 대충 쓸어 넘기며 도끼 어린 눈빛을 번뜩였습니다. 그래, 철수야. 정신 똑바로 차려라. 회장이면 다야. 법은 우리 편이다. 너랑 영숙이 아직 이혼 도장 안 찍었지? 법적으로는 엄연한 부부야. 재벌 딸이 됐으면 재산 분할도 다시 해야지. 위자료를 뜯어내든 회장 사위 대접을 받든 우리는 절대 빈손으로 못 끝낸다. 맞아. 내가 바람 피운 건 실수라고 우기고 영숙이가 재벌 딸 돼서 조강지쳐 버린다고 엄풀하면 돼. 미라 그 여우 같은 년한테 뺏긴 돈 영숙이한테서 다 받아낼 거야. 식당 안에서는 감동의 눈물이 흐르고 있었지만 식당 밖 차가운 거리에서는 탐욕에 찌든 모자가 악마 같은 계획을 꾸미며 낄낄거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한울그룹 본사 로비는 출근하는 직원들로 북적였습니다. 박철수는 평소처럼 빳빳하게 다림질된 양복을 입고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회전문을 통과하려 했습니다. 자신이 회장의 사위라는 사실이 밝혀진 이상 이제 승진은 따놓은 당상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게이트에 사원증을 태그하는 순간 B-하는 경고음과 함께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이게 왜 이래? 기계가 고장났나? 철수가 당황하여 카드를 다시 대보려는 순간 건장한 보안 요원 2명이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박철수 씨 되십니까? 네, 제가 박철수 부장인데. 이거 게이트가 안 열리네. 자네들이 좀 열어봐. 박철수 씨는 금일부로 해고 처리되었습니다. 출입이 통제됩니다. 사원증 반납하시죠. 보안 요원은 철수의 손에서 사원증을 낚아채듯 빼앗았습니다. 철수는 눈이 휘둥그레져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뭐? 해고? 누구 맘대로? 야, 나 여기 회장님 사위야. 자네들 내가 누군지 몰라. 비켜. 회장님 만나러 가야 해. 위에서 지시 내려왔습니다.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내부 감사 들어갔으니 소란 피우지 말고 나가세요. 이거 나. 이거 안 나? 내가 가만히 있을 줄 알아? 철수가 보안 요원의 팔을 뿌리치고 억지로 진입하려 하자 요원들이 철수의 팔을 꺾어 제압했습니다. 그리고 미리 챙겨온 종이 박스 하나를 철수의 가슴팍에 떠안겼습니다. 철수의 책상 위에 있던 슬리퍼, 칫솔, 가족사진 액자 등이 담긴 초라한 짐 상자였습니다. 이게 짐의 전부입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요원이 철수를 회전문 밖으로 거칠게 밀어냈습니다. 중심을 잃은 철수가 비틀거리는 바람에 박스가 뒤집혔고 안에 있던 물건들이 회사 로비 바닥에 와르르 쏟아졌습니다. 출근하던 직원들이 그 모습을 보고 키득거리며 지나갔습니다. 철수는 바닥에 뒹구는 칫솔과 깨진 액자를 허겁지겁 주워 담으며 얼굴이 홍당무처럼 달아올랐습니다. 그때 주머니 속 전화기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집주인이었습니다. 여보세요? 사장님, 아침부터 무슨 일이세요? 박철수 씨? 이번 달 말에 전세 만기인 거 알죠? 계약 연장 안 합니다. 집 내놨으니까 방 빼요. 보증금은 밀린 관리비 제하고 줄 테니까 그리 알고. 네. 아니 갑자기 방을 빼라니요? 갈 데도 없는데 사장님? 사장님.
전화는 매정하게 끊어졌습니다. 철수는 망연자실하여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편의점에서 생수 한 병을 사려는데 카드 결제가 승인 거절되었습니다. 잔액 부족이라는데요? 다른 카드 없으세요? 그럴 리가 없는데 분명히 한도가 남았는데 모든 신용카드와 계좌가 압류된 것이었습니다. 철수는 빈털터리가 되어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최미라가 기다렸다는 듯 달려나왔습니다. 자기야, 어떻게 된 거야? 내 카드 왜 안 돼? 백화점에서 망신만 당하고 왔잖아. 오빠 해결했다며? 회장 사위라며. 미라가 철수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습니다. 철수는 힘없이 미라를 밀쳐내며 소파에 쓰러졌습니다. 끝났어. 다 끝났다고. 회사 잘리고 집도 빼란다. 카드도 다 막혔어. 미라야, 너 가진 돈 좀 없냐? 당장 생활비가 한 푼도 없다. 뭐? 빈털터리? 거지 됐다고? 미라의 눈빛이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그녀는 철수가 고개를 숙이고 한숨 쉬는 틈을 타 재빨리 안방으로 들어가 자신의 명품 가방들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미라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 이 침몰하는 배에서 탈출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궁지에 몰린 철수와 박 여사는 최후의 수단으로 여론을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거실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표정을 지으며 영상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박 여사는 머리를 산발로 풀어헤치고 낡은 환자복을 구해 입은 뒤 멍한 눈빛으로 허공을 응시하는 연기를 했습니다. 철수는 눈에 안약을 넣어 가짜 눈물을 흘리며 카메라를 응시했습니다. 여러분, 제 아내 이영숙의 실체를 고발합니다. 그녀는 재벌 친아버지를 찾자마자 20년을 함께 산 남편과 치매 걸린 시어머니를 헌신짝처럼 버렸습니다. 아이고, 밥 줘. 배고파. 며느라, 나 버리지 마. 박 여사가 침을 흘리며 실감나는 치매 연기를 펼쳤습니다. 철수는 울먹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아내가 고아라고 무시당할 때 저희 어머니는 친딸처럼 거두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돈 좀 생겼다고 병든 시어머니를 폭행하고 내쫓다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제발 저희를 도와주세요. 이 영상은 충격 고발. 재벌 딸이 된 며느리의 두 얼굴, 치매 시어머니를 버린 패륜녀라는 자극적인 썸네일을 달고 유튜브에 업로드되었습니다. 영상은 순식간에 조회수 수십만 회를 기록하며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었습니다. 대중들은 진실을 알지 못한 채 자극적인 영상에 선동되어 영숙을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영숙이 운영하는 반찬 가게 앞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일부 과격한 유튜버들과 네티즌들이 몰려와 가게 유리창에 계란을 던지고 밀가루를 뿌렸습니다. 패륜녀 이영숙은 나와라. 사과해라. 부모 찾더니 눈에 뵈는 게 없냐? 가게 안에 있던 영숙은 날아드는 날계란에 맞아 옷이 더러워진 채 공포에 질려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밖에서는 욕설과 고함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영숙은 바들바들 떨며 구석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왜 내 말을 안 믿어주는 거야? 같은 시각 한울그룹 회장실의 분위기도 심각했습니다. 비서실장이 굳은 표정으로 보고서를 올렸습니다. 회장님,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따님의 신상이 인터넷에 다 털렸습니다. 주주들이 기업 이미지 실추를 우려하며 항해 전화를 빗발치게 하고 있습니다. 해명 기사를 내야 할 것 같습니다. 한 회장은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치며 분노했습니다. 이 천하의 잡놈들이 내 딸한테 한 짓도 모자라 이제는 거짓말로 매장을 시키려 들어. 법무팀장 당장 오라고 해. 그리고 사이버 수사대장 연결해.
이놈들을 뿌리째 뽑아버릴 테니까. 하지만 이미 퍼져나간 가짜 뉴스는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어 영숙과 한 회장의 목을 조여오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철수의 집은 정막만이 감돌았습니다. 가짜 뉴스로 한바탕 소동을 일으킨 박 여사와 철수는 지쳐서 거실에 널브러져 잠이 들었습니다. 새벽 3시 모두가 잠든 시각. 안방 문이 소리 없이 열리고 검은 옷을 입은 미라가 고양이처럼 살금살금 기어 나왔습니다. 미라의 등에는 커다란 여행 가방이 매여 있었습니다. 미라는 잠든 철수를 한번 째려보더니 입모양으로 병신이라고 욕을 하고는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목표는 박 여사의 보물단지인 쌀통이었습니다. 미라는 며칠 전 박 여사가 쌀통 깊숙한 곳에 무언가를 숨기는 것을 몰래 목격했었습니다. 노인네, 여기다 숨겨뒀다 이거지? 미라는 쌀통 뚜껑을 조심스럽게 열고 손을 깊이 찔러 넣었습니다. 손끝에 묵직한 검은 비닐봉지가 잡혔습니다. 꺼내보니 박 여사가 평생 시장에서 장사하며 모은 쌈짓돈 현금 뭉치와 영숙에게서 빼앗은 금반지, 금목걸이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미라의 입꼬리가 귀에 걸렸습니다. 몰래, 이거면 당분간 버티겠네. 안녕이다. 이 콩가루 집아나. 미라는 돈뭉치를 가방에 쑤셔넣고 현관문을 조용히 열어 야반도주를 감행했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만이 열린 문틈으로 스며들어왔습니다. 1시간 뒤 목이 말라 잠에서 깬 박 여사가 부엌으로 나왔습니다. 물을 마시려던 박 여사는 열려있는 현관문을 보고 의아해했습니다. 누가 문을 열어놨어? 도둑 들라. 박 여사가 문을 닫으려는데 부엌 구석에 있는 쌀통 뚜껑이 바닥에 뒹굴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박 여사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박 여사는 비명을 지르며 쌀통으로 달려가 안을 뒤집었습니다. 하지만 손에 잡히는 건 쌀알 몇 개뿐, 비닐봉지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아, 내 돈, 내 돈. 박 여사의 비명소리에 놀란 철수가 팬티 바람으로 뛰쳐나왔습니다. 엄마, 왜 그래? 무슨 일이야? 불났어? 내 돈이 없어졌어. 쌀통에 넣어둔 내 전 재산이 싹 다 사라졌어. 뭐, 돈이 없어졌다고? 철수가 사색이 되어 집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안방 문이 활짝 열려 있고 미라의 옷과 화장품이 싹 사라진 것이 그제야 눈에 들어왔습니다. 철수는 떨리는 손으로 미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금 거신 번호는 없는 번호이오니. 아, 안 돼. 미라야. 최미라. 철수는 전화기를 바닥에 던지고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박 여사는 바닥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아이고, 내가 미쳤지. 여우 새끼를 집안에 들여서 내 간을 빼줬네. 엄마가 걔랑 살라고 부추겼잖아. 이놈아, 네가 바람을 피워놓고 왜 내 탓을 해? 네가 처신을 똑바로 했어야지. 당장 가서 잡아와. 철수는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속옷바람인 것도 잊은 채 맨발로 현관을 뛰쳐나갔습니다. 미라야, 너 어디 갔어? 내 돈 내놔. 가지마. 철수가 캄캄한 새벽 거리를 미친 사람처럼 뛰어다녔지만 미라는 이미 그림자도 남기지 않고 사라진 뒤였습니다. 박 여사는 텅 빈 거실에 덩그러니 앉아 자신이 영숙에게 했던 짓을 뼈저리게 후회하며 가슴을 쥐어뜯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버스는 떠났고 남은 것은 깨진 쪽박과 서로를 향한 원망뿐이었습니다. 풍비박산난 집안에는 모자의 공허한 울음소리만 처량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며칠 후 서울 시내 최고급 호텔의 대형 연회장에는 영숙의 기자회견을 취재하기 위해 수많은 방송국 카메라와 기자들이 빼곡하게 모여들었습니다.
영숙은 한 회장의 비서실장과 함께 단상에 올랐습니다. 긴장한 기색 없이 차분하고 기품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조명이 켜지고 영숙이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저는 하늘그룹 한판석 회장님의 잃어버린 딸이자 현재 인터넷에서 폐륜녀로 매도당하고 있는 이영숙입니다. 영숙은 먼저 자신의 출생 배경과 아버지를 잃어버렸던 과거, 그리고 지난 20년간 박철수 모자에게 당했던 학대와 외도 사실을 담담하고 논리적인 어조로 설명했습니다. 장내의 분위기가 영숙에게 집중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어 영숙의 뒤편 대형 스크린에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이전에 유튜브에서 조회수가 폭발했던 식당 난동 사건의 유튜버 촬영본이었습니다. 박철수가 길바닥에서 뻔뻔하게 사랑 싸움이었다고 거짓말하는 장면과 박 여사가 며느리가 나쁜 사람이라며 매달리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영숙은 영상이 끝난 후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 영상은 제가 폐륜녀로 매도당하고 있는 지금 그들이 얼마나 위선적인지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이제 더 충격적인 진실을 공개하겠습니다. 화면이 꺼지고 곧이어 날카로운 음성 파일이 연회장에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최미라가 자신의 안전을 위해 박철수와의 대화를 몰래 녹음했던 파일이었습니다. 아, 엄마 그 노인네. 나 볼 때마다 영숙이 타령이야. 빨리 좀 죽어버리면 좋을 텐데. 내가 요양원에 쳐넣는다고 했지? 엄마, 내가 너한테 뭘 잘못했는데? 아휴, 영숙이 그 맹추는 뭘 줘도 시원찮아. 걔한테서 돈 뜯어내는 게 제일 쉬웠다니까? 이혼만 안 하면 재벌 딸 재산 분할 받을 수 있어. 나중에 엄마랑 나랑 해외여행이나 가자. 녹음된 음성에는 박철수가 박 여사를 조롱하고 영숙을 돈벌이 수단으로만 여겼던 비열한 속내가 적나라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그들이 가짜 뉴스를 만들며 치매 노인 행세를 했던 박 여사까지 박철수의 입에서 모욕을 당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기자회견장은 일순간 숙연해졌고 이어 기자들의 분노와 탄식으로 뒤덮였습니다. 영숙은 차갑게 얼어붙은 눈으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말하는 가족애와 도리의 실체입니다. 저는 이들을 용서할 생각이 없습니다. 법이 허락하는 한 이들이 저에게 입힌 상처와 피해에 대해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입니다. 영숙의 기자회견은 모든 방송사에서 생중계되었습니다. 여론은 순식간에 뒤집혔습니다. 네티즌들은 박철수 모자를 향해 폐륜 자식, 거짓말쟁이들, 돈에 눈먼 악마들이라고 비난하며 실시간으로 그들의 신상 정보를 털기 시작했습니다. 한울그룹 주주들은 영숙에게 지지를 보내기 시작했고 영숙은 하루아침에 대중의 응원과 존경을 받는 인물로 거듭났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나자마자 한 회장의 비서실장이 사이버 수사팀과 법무팀을 동원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박철수와 박 여사가 숨어 지내던 달동네의 허름한 단칸방. 두 사람은 텔레비전으로 영숙의 기자회견을 보고 충격에 빠진 상태였습니다. 특히 박철수는 자신의 목소리가 적나라하게 방송을 타는 것을 보고 공포에 질려 있었습니다. 안 돼. 미라 그 여우 같은 년이 이걸 녹음했을 줄이야. 엄마, 우리는 이제 끝장이야. 무슨 소리야? 엄마는 이대로 못 죽어. 넌 하늘그룹 사위 될 뻔했는데 돈이라도 뜯어내야지. 빨리 변호사 불러. 박 여사가 박철수를 다그치는 순간 창밖에서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곧이어 경찰관 몇 명이 문을 박차고 방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박철수 씨 되십니까? 횡령 및 사기 혐의로 당신을 긴급 체포합니다. 네, 횡령이라뇨? 무슨 소리예요? 이거 억울합니다. 저 재벌 사위예요.
회장님께 말씀드릴게요. 경찰관이 박철수의 양손목에 차가운 수갑을 채웠습니다. 박철수가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놀랍게도 최미라가 훔쳐 달아났던 쌈짓돈이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습니다. 박철수가 박 여사에게 맡겨두었던 현금 중 상당액이 한울그룹 협력사로부터 뒷돈으로 받은 공금이었던 것입니다. 최미라가 도망치면서 증거물을 확보해뒀다가 검찰에 제보했던 것입니다. 박 여사가 아들이 끌려나가는 모습을 보고 비명을 지르며 경찰차로 달려갔습니다. 우리 아들 건드리지 마. 얘가 무슨 죄야. 내가 대신 갈게. 내 아들한테 손대지 마. 박 여사는 자신의 몸으로 경찰차 문을 가로막고 통곡했습니다. 경찰관이 박 여사를 제지하려 하자 박 여사가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거칠게 흔들었습니다. 이거나 우리 철수 풀어줘. 이 나쁜 놈들아.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어머님도 연행하겠습니다. 박 여사 역시 체포되어 수갑을 차고 경찰차 뒷좌석에 쑤셔 넣어졌습니다. 박철수와 박 여사는 좁은 경찰차 안에서 서로를 원망하며 악다구니를 썼습니다. 엄마, 내가 엄마 때문에 이렇게 됐잖아. 그 보따리만 안 뺏었어도. 미라 그년이 돈 훔쳐간 것도 엄마 때문이잖아. 이놈아, 네가 바람만 안 피웠으면 영숙이가 안 나갔을 거 아니야. 왜 나한테 탓을 해? 네가 횡령을 안 했으면 될 거 아니야. 모자가 서로의 머리채를 잡고 뒹굴며 싸우는 추태는 현장에 출동했던 취재진의 카메라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이 장면은 그날 저녁 뉴스 화면을 장식하며 전 국민이 지켜보는 앞에서 탐욕에 찌든 모자는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영숙은 텔레비전 화면 속에서 짐승처럼 끌려나가는 박철수와 박 여사를 차갑게 외면했습니다. 그녀의 복수는 우아하고 완벽하게 성공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재판이 끝나고 1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박철수는 횡령과 사기죄로, 박 여사는 공무집행방해 및 명예훼손 혐의로 실형을 살고 만기 출소했습니다. 집은 이미 경매로 넘어갔고 통장 잔고는 압류된 지 오래였습니다. 갈 곳이 없어진 모자는 서울역 지하도 구석을 은신처 삼아 노숙자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박철수는 떡진 머리에 악취가 나는 옷을 입고 무료 급식소에서 배식을 받기 위해 긴 줄을 서 있었습니다. 그의 눈은 이미 생기를 잃은 채 오직 음식에 대한 탐욕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내가 한울그룹 사위 될 뻔했는데 고작 이거 하나 얻어먹겠다고 줄을 서야 하다니. 박철수가 자신의 비참한 신세를 한탄하며 중얼거렸습니다. 지하도 구석, 신문지 더미 위에는 박 여사가 웅크리고 덮고 누워 있었습니다. 박 여사는 지나가는 행인들을 향해 손을 내밀며 구걸을 했습니다. 행인들은 혀를 차며 발길을 돌렸지만 어쩌다 동정심을 느낀 사람이 던져준 동전 몇 푼이 그들의 하루 식비였습니다. 할머니, 제발 밥 좀 주세요. 우리 아들이 병에 걸렸어요. 하루만 살게 해주세요. 박 여사는 주워온 신문지를 덮고 누워 찬 바람에 온몸을 떨었습니다. 주변의 악취와 추위 속에서 그녀는 문득 며느리가 해준 따뜻한 밥상이 떠올랐습니다. 영숙이가 끓여준 소고기 뭇국, 그때는 물에 밥 말아 먹는 것보다 못하다고 구박했는데 아유, 배고파서 헛것이 다 보이네. 박 여사가 눈물을 훔치며 누워 있는데 무료 급식소에서 돌아온 박철수가 거친 숨을 몰아쉬며 그녀의 등을 발로 툭툭 찼습니다. 엄마, 왜 또 누워만 있어? 밥은 얻어왔어? 배식줄이 너무 길어서 서 있다가 다리 아파서 돌아왔다. 너는 뭐 했어? 네가 가서 밥 얻어와야지. 난 오늘 아침에 받았잖아. 엄마는 왜 하나도 못 받아와서 나를 굶겨.
엄마가 왜 쓸데없이 굿판 버린다고 내 돈 다 날려먹고 그 여우 같은 년한테 털린 것도 엄마 탓이잖아. 이놈아, 네가 바람을 안 피웠으면 그년이 들어올 일도 없었을 거 아니야. 그리고 그 보따리, 네가 그때 그 보따리만 안 뺏었어도 내가 회장님 사돈이 돼서 지금 이 고생을 안 할 거 아니야. 모자는 서로의 멱살을 잡고 신문지 위에서 뒹굴었습니다. 그들의 몸에서 역한 냄새가 진동했고 주변의 노숙자들조차 혀를 차며 외면했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곰팡이가 핀 빵 조각 하나를 두고 두 사람은 짐승처럼 으르렁거리며 싸움을 이어갔습니다. 그 일이 있은 지 또다시 몇 달이 지난 화창한 봄날이었습니다. 영숙은 아버지 한 회장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 영숙복지재단의 이사장으로 취임했습니다. 재단은 영숙의 경험을 살려 한부모 가정과 시장 상인들에게 반찬을 지원하고 자립을 돕는 사업을 펼쳤습니다. 영숙은 깔끔하고 우아한 검은 정장 차림으로 재단 설립 기념 자선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지난날의 그늘은 완전히 사라지고 능력 있는 사업가와 봉사자의 당당하고 따뜻한 미소가 넘쳤습니다. 연단에 선 영숙은 박수갈채를 받았습니다. 행사를 마친 영숙은 아버지인 한 회장과 함께 연회장을 나왔습니다. 한 회장은 영숙의 어깨를 다정하게 두드리며 잃어버렸던 딸을 향한 사랑과 자랑스러움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우리 영숙이 정말 장하다. 네가 가진 손맛으로 세상을 이롭게 하니 너희 엄마가 하늘에서 얼마나 좋아하겠니? 아빠, 제가 아빠 딸인 게 자랑스러워요. 이제라도 아빠 품에서 살 수 있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두 사람은 최고급 세단인 검은색 리무진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운전기사가 황급히 뒷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영숙이 차에 오르려던 순간 리무진 주변을 배회하던 초라한 행색의 노숙자 두 명이 영숙을 멍하니 쳐다보고 있는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노숙자 박철수는 뼈만 앙상하게 남은 모습이었고 박 여사는 허리가 굽은 채 먼지투성이의 신문지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오랜 감방 생활과 노숙으로 인한 공포와 비참함이 가득했지만 그 속에는 이전과는 다른 종류의 탐욕과 후회가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박철수가 입을 열어 영숙을 부르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영숙은 그들의 얼굴을 똑똑히 확인했지만 일말의 망설임이나 연민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길가에 굴러다니는 쓰레기를 보듯 영숙은 그들에게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차에 올랐습니다. 한 회장 역시 그들을 무시하며 영숙의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운전기사가 닫는 뒷문 사이로 영숙의 차가운 눈빛이 마지막으로 그들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리무진의 문이 닫히고 차가 부드럽게 시동을 걸어 그들을 뒤로 했습니다. 매연을 들이마시며 남겨진 박철수와 박 여사는 반짝이는 리무진의 뒷모습이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하염없이 바라보았습니다. 박철수가 더럽고 쭈글쭈글한 손으로 얼굴을 훔쳤습니다. 그의 뺨에는 후회와 배고픔이 뒤섞인 비참한 눈물이 흘렀습니다. 박 여사는 주워온 신문지를 꽉 움켜쥐고 울부짖었습니다. 아이고, 내 사위, 내 딸 저렇게 가버리네. 내 복이 저렇게 날아갔네. 하지만 이미 모든 것은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영숙을 짓밟고 탐욕을 채우려 했던 대가는 가장 비참하고 구질구질한 몰락으로 돌아왔습니다. 복수에 성공한 영숙의 리무진은 화창한 봄날의 햇살을 받으며 시원하게 대로를 가로질렀습니다. 탐욕으로 맺어진 부부의 인연이 결국 얼마나 비참하게 끝날 수 있는지 오늘 영숙 씨의 이야기를 통해 확인했습니다. 20년간의 희생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낡은 보따리까지 걷어찼던 박철수와 박여사. 그들의 비열함은 결국 자신들이 무시했던 보따리 속 사진 한 장에서부터 시작된 재앙이었습니다. 영숙 씨는 분노에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든든한 지원을 바탕으로 우아하고 논리적인 팩트 폭격으로 그들의 허영심과 탐욕을 완벽하게 무너뜨렸습니다. 자신의 핏줄과 인연의 소중함을 모르고 돈만을 쫓았던 그들. 결국 지하도의 짐승이 되어 서로를 탓하는 가장 처참하고 구질구질한 말로를 맞이했습니다. 이처럼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한 죄는 자신의 눈에 피눈물이 되어 돌아온다는 교훈을 되새기게 됩니다. 하지만 영숙 씨는 잃어버린 가족을 찾았고 자신의 능력과 따뜻한 마음으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진정한 행복은 빼앗긴 재산을 되찾은 것을 넘어 세상에 대한 믿음을 회복하고 다른 이웃들을 돕는 삶에 있었을 것입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